6월 모의고사가 1.47%인가요? 많은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도 한 명 정도만 1등급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면 정말 희박한 수치거든요. 제가 교직에 12년 6개월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은 영어 성적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습니까? 수능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대략 70% 정도가 초등학교 기간에 이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현재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효림파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교직에 12년 6개월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중학교 4년 그리고 고등학교 9년 이상 있었는데요. 사실 부모님께서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은 영어 성적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습니까?가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 올리는 것에 많이 화두가 되어 있긴 한데요. 수능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머릿속에 영어 스위치가 있어요. 이 영어 스위치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우리말 예시를 들어볼게요. 휴대폰을 안 가지고 왔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안 가지고 왔네? 제가 이 을을 일부러 틀리게 사용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이 오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 휴대폰을이라는 게 생각보다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휴대폰을 안 가지고 왔네 라는 말을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이 들으시면 뭔가 이상한데? 저 말은 틀렸잖아 라는 것을 목적격 조사라는 그 받침에 의한 원리 원칙을 잘 모르시더라도 바로 직감적으로 휴대폰을이 맞지 휴대폰을이라고 누가 해? 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바로 우리말 회로이자 우리말 스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추후에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어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장을 딱 들었을 때 구사력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일단 딱 들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틀리다 맞다. 과거에는 이거를 또 다르게 어떻게 불렀냐 하면 영어에 감이 있다. 영어 감각이 있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감, 영어 회로, 영어 스위치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들이 수능 1등급을 요즘은 다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어 수능 자체가 그리고 고등학교 1, 2, 3 내신 시험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문해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정도의 단어 암기나 단순히 어느 정도의 학습만으로는 접근이 불가한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수능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머릿속에 영어 회로나 영어 스위치가 켜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6월 모의고사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그때 저도 상당히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수능 1등급이 한 4%? 만약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물수능이다. 즉 난이도가 좀 낮다. 좀 쉬운 편이었다라고 하면 12%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는 대략 한 7%에서 8%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6월 모의고사가 1.47%인가요? 예를 들어서 전체 수험생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가 1.47%면 4%나 1%나 또 잘하는 아이들은 1등급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율이 정말 적어요. 왜냐하면 전체 수험생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서 1명, 2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도 한 명 정도만 1등급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면 정말 희박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곤 했는데요.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그리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이 수치에 동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니까요. 모의고사는 영원한 모의고사입니다. 실제 수능은 4%에서 대략 한 12% 그 사이에서 난이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1등급 비율은 어느 정도는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4년까지 굴곡은 있지만 그 난이도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내년의 영어 영역의 난이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나 다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R 지수로 따졌을 때 우리 AR 지수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영어 글에 부여하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R지수 3.2라고 한다면은 미국 초등학교 3학년 2개월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의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능의 평균은 보통 한 9.5에서
한 10.1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 미국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조금 낮다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기에 걸쳐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난이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년 1등급 비율도 막 줄어들고 있다, 늘고 있다라고 파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가 꾸준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영어 자체를 접근할 때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유초등의 부모님이시라면 아이의 영어 교육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모두 다 이렇게 동일하게 공부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방법을 바꿔야지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바꾸면 확실히 이 1등급을 받기가 수월해지죠. 제가 과거에 교직 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많은 학생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한 학생들은 전부 다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 영어 교사가 봤을 때 물론 모두 다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을 400명 정도를 2년 반 이상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알아낸 참 신기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학생들의 대략 70% 정도가 초등학교 기간에 이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기간에 차고 넘치게 영어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학생들이 생년월일을 제가 보면은 00, 01, 02 요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도 존재했고요. 수많은 방법들, 아주 많은 학원들과 기관들과 영어책과 학습서들과 많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끝내주게 영어를 잘했던 학생들은 초등학교 기간에 가정에서든 기관에서든 영어책을 상당히 단연간 그리고 하루에 읽는 양도 꽤나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추측은 했지만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만나보니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담으로 두 번째 알아낸 사실도 알려드리면 이 990102 이때 태어난 학생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때도 이미 영어 유치원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유치원은 얼마나 나왔나를 조사해 보니까 48%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52%는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지 않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꼭 영어 유치원을 나와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영어 유치원을 무조건 갈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구나. 즉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이 수치를 통해서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미취학 시기에 가장 쉽게 내 아이의 영어를 어떤 것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장 쉬운 판단 방법은 우리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미취학 시기에 어떤 단어장을 가지고 단어를 외웁니까? 미취학 시기에 어떤 문법 학습을 합니까? 아니죠. 미취학 시기에는 많이 듣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한글을 하기 전까지 많이 듣잖아요. 머릿속에 우리말 회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6, 7, 8세가 되었을 때 한글 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미취학 때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이 듣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영어 노래도 될 수가 있겠고요. 영어 음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영어 영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영어 유치원에 또 보내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영어 유치원은 정말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영어 전용 스위치부터 켜라라는 이 책에 보면 영어 유치원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주 지혜로운 선택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어 유치원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저는 어떻게 또 말씀을 드리냐면 영어 유치원을 가도 좋은데 일단은 가장 쉽게 영어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정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맞벌이시다 혹은 심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면 지혜로운 차선책으로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영어 영상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쉽게 영어 동화라든가 영어 음원을 틀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 동요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아이들의 영어 노출 시간을 한번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시간을 대략 한 1000시간에서 한 3000시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많이 듣고 있다면 노출 시간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다면 영어 문자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듣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 영어 영상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영어 듣기량을 확보해 주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그 첫 번째가 바로 흘려 듣기입니다.
흘려듣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흘려 들려주는 거예요. 일단 흘려듣기란 무엇이냐면 아이에게 음원을 들려주는 겁니다. 음성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흘려듣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뭔가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아이에게 배경음악처럼 영어 음성,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고 디즈니 동료 같은 걸 수도 있고 디즈니 동화일 수도 있겠죠. 혹은 다른 소스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흘려듣기 할 때 항상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아직까지 그 음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흘러서 나가는 그런 자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부담스럽고 엄마 이거 또 왜 틀었어?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음성만 들려주실 것 같으면 아이가 그 음성에 적어도 반 이상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것. 혹은 만약에 그 음성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면 아이가 이미 들어본 책이라든가 이미 본 영상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올바른 흘려듣기의 활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영어 영상입니다. 영어 영상을 활용하실 때 주의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영어권 국가에서 제작된 영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어권 국가에서 만든 영상이라 하면 약간의 논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식, 북미권의 발음 그리고 영국식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반기를 드는 분도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말을 배우고 싶은 미국인 A라는 아저씨가 있다고 칠까요? 그럼 이 A라는 아저씨에게 우리말을 들려주는데 굳이 사투리를 들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외국인이 우리말을 접할 때는 표준어를 알려주는 게 정석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들을 때는 그 영어 영상의 발음이 영어권 국가, 즉 북미권 혹은 영국권 혹은 호주나 뉴질랜드의 발음 이 정도의 기준은 되어야 하는 그런 영상의 발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기기를 아이한테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이에게 손에 기기를 쥐어줬는데 처음에 시작은 아주 좋았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엉뚱한 그런 영상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해둔 책이니 한번 참고하셔서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좀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 되는가? 이것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요. 어느 정도는 부족한 말이에요. 듣고 읽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듣고 읽어야지 쓸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영어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조금 더 풍성해지고 조금 더 정교한 정확성을 갖추려면 당연히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이 영어 원서 읽기와 곁들여서 영어를 사용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 아이는 4학년인데 지금 이제 영어를 쓰기와 영어 말하기를 갑자기 한두 시간씩 막 늘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아이도 약간 예열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서히 영어 쓰기와 영어 말하기를 곁들여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쓴 초등 영어 일기 쓰기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일기 쓰기가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어휘를 사용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EBS에서 나오고 있는 AI 팽톡이라는 앱도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이죠.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다 보면은 초급 수준의 말하기, 쓰기, 그리고 문자 읽기 이런 것들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료로 그리고 유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하기라든가 쓰기, 그리고 쓰기는 학습서들이 서점에 너무나 요즘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골라서 한번 해보면은 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입시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수능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면서 어휘 학습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독해 그리고 문법도 좀 곁들여서 어떤 글에서 주제를 찾아내서 써보는 그리고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학생들의 접근법을 살짝만 알려드리면 사실 중학생도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조급해 하세요. 이 부분이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어책, 영어 원서를 좀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영어 회로가 생겨요. 이 영어 회로 혹은 영어 스위치가 딱 켜지면은 추후에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글을 정말 순탄하게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때까지는 다량의 영어를 많이 접하고 그리고 특히나 영어 독서, 영어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강연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결국은 선생님 이렇게 하다가 한국식 영어, 입시 영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 표현에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국어는 입시 영어 하지 않습니까? 중학생 한번 공부하는 거 생각해 볼까요? 고등학생 공부하는 거 생각해 볼까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시조 같은 거 배우죠. 국어도 배웁니다. 상징, 비유, 은유, 그 다음에 주제 찾고 이런 것들 다 배웁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넘어서서 이제 어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고요. 그 전까지는 무엇을 했죠? 유초등 때 우리말을 좀 더 편하게 많이 접하고 편하게 재밌는 책들을 많이 읽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이 많이 갖춰지고 문고판도 읽다 보니까 문해력도 갖추어지고 그러면서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습할 준비, 즉 그 뼈대가 이미 갖춰지게 된 것이죠. 영어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제가 광고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책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의 아이들도 지금 현재 엄밀히 말하자면 초등학교 몇 학년 이렇게 자녀를 두고 계신데요. 이 아이들도 영어 영상을 보고 영어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문제를 푼다거나 그렇지 않아도 어찌 보면은 입시의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초공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은 영어에 대한 스위치가 켜지고 영어 회로고 영어 감이 생기고 나면은 거기에 영어 문법이라는 것 중학교 때 쫙 씌워줄 것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은 조금 더 논리적인 글, 논리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어휘력, 조금 더 깊은 어휘력을 단어 공부 그런 것들을 얹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쓰기 수행평가를 항상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준 높은 글을 읽고 나서 나의 말로 주제를 한번 써보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